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은행 위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올리지 않아도 올린 효과가 나니까 네. 연준은 올릴 필요가 없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자산이 늘고 있습니다. QE는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QT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어디에서 느느냐? 이 아래쪽에 있는 대출 프로그램에서 는다라는 거죠. 대출 프로그램.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대출들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총자산은 늘고 있죠. 늘어나서 QE QT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단기 나가네.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뭐 1개월물, 미국채 1개월물 보니까 4% 초반이에요. 4.2%. 근데 연준의 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 그러니까 연준의 예치를 했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4.8%입니다. 건전한 은행들은 오히려 자기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뭔가 운용을 하는 것보다 연준에 예치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어떤 대출이 나가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유동성은 다시 연준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어떤 돈이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연준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현상들. 뭐 시장에서는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연준의 금리 정책이 뭐 최소한 동결 기조를 좀 이어가리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는 머지않아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질 거다. 자, 이분 모시고 또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안영진 연구위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실제로 요즘에 어떤 은행 위기가 어떻게 번질 우려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연준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연준의 정책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 이게 재무제표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연준의 재무제표 궁금합니다.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은행 위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미실현 채권 평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뭐 도산을 한 SBB 은행도 마찬가지 미실현 손실 때문이었고, 또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연준입니다. 네. 연준이 일반적으로 연준도 뭐 자산을 운용하면서 실제로 뭐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을 뭐 재무부로 송금하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를 또 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대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연준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연준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겠죠? 손실은 손실인데 이건 말 그대로 미실현 손실이고, 채권의 만기 보유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확전 손실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점은 미실현 채권 평가 손실이 문제이지만,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안 될 수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차대조표는 보통 이쪽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늘상 이 왼쪽 차변에 있는 자산이 부실화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무서운 것이지, 지금 어찌 보면 SBB 사태라든지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예금 인출 사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차변도 물론 어떤 미실현 평가 손실이 있지만 이게 확전 손실이 되기 전까지는 만기 보유하면 된다. 근데 그 밖에 이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부동산 시장, 특히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거론이 되는데, 그게 이제 혹시 모를 이 자산 계정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부실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어떤 대변 쪽에서의 어떤 예금 인출 사태, 그러니까 심리를 통제하면 큰 문제 또는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연준에서 여러 가지 단기 유동성 공급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세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대출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BTFP라고 하는 이번에 신설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대출을 나가게 되죠. 뭐 기타 뭐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 담보 금액을 설정을 하고,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어떤 단기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준이 정책을 사용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민간은행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 음영 처리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는 시중은행들의 대출 태도입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더 빡빡하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완화적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이미 이게 이제 작년 4분기 데이터인데 2개 분기 연속으로 대출을 좀 빡빡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롭게 붙어질 어떤 은행들의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 은행 사태 위기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계정에서의 부실 가능성을 어떤 뭐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대출을 조금 더 빡빡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자구책이죠. 시중은행들의 자구책이기 때문에 보시면 대출 태도를 빡빡하게 가져갈수록 실제로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출의 총량, 증가율은 역외관계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1분기 데이터 그리고 2분기, 3분기가 될 수 있는 앞으로의 그림에서 시중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뭐 타이트닝 효과, 그야말로 연준에서도 밝혔듯이 신용 경로,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간다라는 게 이제 신용은행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은행 위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올리지 않아도 올린 효과가 나니까 네. 연준은 올릴 필요가 없다. 지금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네. 하나죠. 그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번 은행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더 타이트닝 하면서 그렇죠. 어떤 뭐 대출이 만기가 된 거는 일정 부분은 상환이 되고 그러면서 위험을 좀 낮추는 행위들을 지금 뭐 시장에서 스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자율을 올리면 아무래도 대출 받아가는 사람들이 안 받아가고 네. 예금하는 사람들은 더 예금을 할 것이니까 경기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은행이 다른 이유로 자발적으로 대출을 줄여버리면 네. 똑같은 효과가 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군요. 아까 네. 뭐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차대주표의 양쪽 계정에서의 문제점. 지금 문제는 예금 인출 사태를 통해서 네.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이 자산 계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자구책이든 정부 정책이든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들도 뭐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실 가능성이 지금 또 다른 위기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한번 요게 중앙은행, 그러니까 페드의 네. 자산 계정입니다. 네. 자산 계정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죠. 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 총자산단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증분이기 때문에 주간 단위의 증분이기 때문에 뭐 전체 규모가 아니라 주간 단위의 네. 증가폭, 감소폭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자산이 늘고 있습니다. 뭐 3주 지난주까지 3주 연속으로 총자산이 늘고 있고요. 네. 그 형태의 어떤 대부분은 대출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보통 연준에서 QE를 코로나 이후에 했다가 최근에 자산 긴축을 하고 있죠. 네. 그게 여기서 보시는 증권 보유 아웃라이트라고 하는 네 번째 줄에 있는 네. 마이너스 3,456 네. 밀리언 예. 달러인데 이걸 보시면 총자산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QE는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QT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측면에서는 긴축을 하는 게 맞는데 어디에서 느느냐? 이 아래쪽에 있는 대출 프로그램에서 는다라는 거죠. 대출 프로그램. 무슨 얘기냐면 이 양적 완화 QE의 개념은 장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 그래서 실제로 네.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시키고 뭐 전체적인 그런 관리를 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대출 프로그램은 단기 유동성 공급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대출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재할인 창구라는 부분이 있겠고 네. 그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BTFP라고 하는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겠고요. 그 아래쪽에 FDIC, 그러니까 뭐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는 이런 형태로 쭉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대출들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양적 완화에 나갔던 그러니까 자산 긴축은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에서 예금자 인출 사태에 대한 대비로 이런 연준이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 두 개 합치면은 그래도 QT인가요? 그러니까 총자산은 늘고 있죠. 늘어나서 QE인가요? QT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단기 나가네.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예. 총자산이 총자산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산이 늘어나면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돈이 그렇죠. 예. 돈이 풀리는데 여기서 좀 맹점이 있습니다. 일단 중앙은행은 단기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총자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네. 늘었죠. 예.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다른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쪽 부채 계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자산 계정을 네. 말씀드렸죠. 자산은 늘었다고 말씀을 예. 드렸죠. 근데 실제로 부채 계정에서 보면 여기서 맨 윗줄에 있는 지준이죠. 소위 지급준비금. 네. 이게 정말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렇죠.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인데 보시면 줄었죠. 지난주에. 왜 그런고 하니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역설적으로 여기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부분이 네.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이게 뭐냐. 어떤 의미예요? 네. 이거는 시중은행들이 네. 결국 최근에 문제되는 은행들은 중소형 어려운 은행들이지 않습니까? 그 은행들이 연준에 아까 앞서서 자산 계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출을 해갑니다. 유동성 위기, 유동성 경색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가죠. 네. 근데 대형 은행이나 그렇지 않고 단기 자금을 운용할 형편이 되는 그런 건전한 은행에서는 자산 운용도 하거든요. 근데 단기 자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어제 기준에서 뭐 1개월물, 미국채 1개월물 보니까 4% 초반이에요. 4.2%. 근데 연준의 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 그러니까 연준의 예치를 했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4.8%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은행들은 연준에서 대출을 해가는데 그렇지 않고 건전한 은행들은 오히려 자기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뭔가 운용을 하는 것보다 연준에 예치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는다는 이득이다. 거죠. 근데 연준이 그렇게 높게 받는 이유가 있나요? 연준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금리라는 게 기준금리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네. 금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어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에 맞춰서 시장금리가 연동이 되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은행 위기를 통해서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네. 실제로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최근 뭐 한 2, 3일 동안은 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그 이전이라든지 기준금리, 현재의 기준금리와 대비했을 때는 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측면에 비추어 봐서라도 어떤 대출이 나가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유동성은 다시 연준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금리 차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그럼 결국 시중에 돈이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는 어려운 쪽에서는 어렵지만 예. 근데 총량으로 보면 뭐 최근 들어서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정말 탄탄하다. 노랜딩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계 소비단에서도 잉여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은행 위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기보다는 어떤 부분적으로 바뀔 수 있고 위험한 어떤 은행들과 그렇지 않은 은행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실질적으로 어떤 돈이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연준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현상들 그게 결국은 앞서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효과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타이트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에서는 금리 차에 의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자산 운용을 하는 것보다 연준에 예치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왜 연준이 금리 정책을 이제는 동결 내지는 뭐 시장에서는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생각을 네. 하고 있죠. 연준과 말이 다르게 좀 네. 그렇게 많이 보고 네, 있잖아요. 네. 인하할 연준은 것이다. 계속해서 네. 인플레이션을 관리해야 네.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뭐 시장 역시도 저도 뭐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조금 뭐 연준의 금리 정책이 뭐 최소한 동결 기조를 좀 이어가리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는 머지않아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지금 순환 고리가 저번에 돌려막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방은행에 돈이 모자라서 돈이 이제 모자라니까 그거를 돈을 빼가지고 예금자들이 돈을 빼서 큰 은행에 갖다 주니까 큰 은행에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또 빌려주니까 그렇죠. 돈이 돌고 돌았는데 네. 지금 그 형태는 안 일어나더라도 결국 연준을 놓고 연준이 돈 모자라는 지방은행한테 충분한 유동성을 주면 그 돈이 일로 돌아서 큰 은행들은 다시 연준에 주니까 네. 연준이 사실 상당한 금액을 네. 대차대조표를 키우지 아니하고 위험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게 되니까 시스템이 뭐 언뜻 봐도 엄청 잘 돌아가고 있네요. 순환. 네. 저도 구조가, 그래서 네. 뭐 저희 뭐 대표님도 뭐 여러 채널 통해서 말씀을 예. 주셨지만 저도 이 사태가 터질 수도 있죠.
터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혹시 모를 이 자산 계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것이지 지금 나타나는 것만으로 시스템 위기라고 보기에는 이 돌아가는 어떤 순환의 형태가 뭐 그리 위협적이지만은 않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 은행권 리스크가 잘 봉합이 되고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마무리가 되고 어떤 규정들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다면 전반적으로 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정책과 맞물리는 측면에서도 네. 그런 식으로 봐도 좀 괜찮을까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변동성이 불거질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네.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과거 경험에서도 금융위기 때 너무나 그 뭐 소위 아이비들이 파생 상품이라든지 투자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초자산 붕괴도 부동산에서의 붕괴였지만 거기에 엮여 있는 파생 상품이나 대출 뭐 CDO, CLO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도드 프랭크법을 통해서 시중은행들이 자기 자본으로 어떤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상당한 건전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유럽에서 나타나는 은행, 뭐 그 LCR 뭐 비율이라든지 BIS 규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그런 대형 은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시중은행들은 당연히 자구책으로 이 자산 계정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책 당국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변동성은 우리가 충분히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지만 뭐 그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점점 더 좀 진화하는 형태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번에 SVB 사태가 없었다면 금리가 뭐 6% 그리고 대출이 뭐 충분히 나가는 형태가 됐던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대출이 줄어들고 금리도 내려오는 형태가 되면 네. 이게 주식에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사실 보통 이런 겁니다. 네, 최근 뭐 수년에 걸쳐서 예, 금리가 낮아지면 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유동성 환경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네, 어떤 주식시장은 반등했던 네. 네네. 뭐 그런 형태가 보여지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히려 금리가 오를 때 네. 어찌 보면 경기가 탄탄하고 돈에 대한 수요가 생길 때 그때 결국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이익 활동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는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요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번 기회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어떤 시장이 환호할 일이냐? 저는 오히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뭘까? 결국 어떤 뭐 유동성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제 금리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네. 지금까지는 이익이 상당히 견조했지만 기업들의 네. 이익이 견조했지만 그건 지금까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단가로 많이 전가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비싸졌지만 판매 단가도 올리면서 마진이 줄어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과연 그 현상이 얼마만큼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일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하게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뭐 기업들의 이익의 변동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런 위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가는 은행 위기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네. 올라간 상황. 그다음에 채권 금리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했고 네.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달러. 네. 달러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찌 보면 미국 자산 또는 이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 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주식 뭐 자산 시장 관점에서 어떤 미국 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경제는 안 좋지만 경제는 정말 안 좋게 보는데 오히려 미국의 주식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호도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6% 그리고 대출이 뭐 충분히 나가는 형태가 됐던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대출이 줄어들고 금리도
오는 형태가 되면 네. 이게 주식에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사실 보통 이런 겁니다. 네. 최근 뭐 수년에 걸쳐서 예. 금리가 낮아지면, 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유동성 환경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네. 어떤 주식시장은 반등했던 네. 네네. 뭐 그런 형태가 보여지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히려 금리가 오를 때 네. 어찌 보면 경기가 탄탄하고 돈에 대한 수요가 생길 때, 그때 결국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이익 활동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는. 네.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요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번 기회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어떤 시장이 환호할 일이냐? 저는 오히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뭘까? 결국 어떤 뭐 유동성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제 금리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네. 지금까지는 이익이 상당히 견조했지만, 기업들의 네. 이익이 견조했지만, 그건 지금까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단가로 많이 전가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비싸졌지만 판매 단가도 올리면서 마진이 줄어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과연 그 현상이 얼마만큼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일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하게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뭐 기업들의 이익의 변동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런 위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가는 은행 위기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네. 올라간 상황. 그다음에 채권 금리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했고, 네.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달러. 네. 달러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찌 보면 미국 자산 또는 이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 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주식 뭐 자산 시장 관점에서 어떤 미국 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경제는 안 좋지만, 경제는 정말 안 좋게 보는데, 오히려 미국의 주식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호도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국 쪽으로 잠깐 넘어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외환 문제도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고는 있는데 원 달러는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요즘 뭐가 문제입니까? 왜 우리가 좀 이렇게 밀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장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뭐 산업생산, 소매판매, 네. 뭐 주택 지표들, 뭐 이런 지표들을 보는데, 정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랑 같은 데이터들을 그려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위시한 수출 경기가 좋지 않고요. 네. 내수에서는 미국은 뭐 서비스 경기가 활황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한국은 뭐 기본적인 내수 시장도 좋지가 않습니다. 뭐 건설 시장은 말할 네.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뭐 부동산 뭐 PF를 통해서 자산 뭐 신용 시장이나 어떤 대출 시장 뭐 이런 자산 시장에서의 문제점들도 있고, 네.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는 어떤 네거티브 효과들도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달러가 이번 위기를 통해서 어떤 위험이 불거졌을 때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이탈이 조금 생기는 이런 형태가 보여져서 어떤 원달러 환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는 덜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결국 환율은 바깥에서, 그러니까 외생 변수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국제외환 시장에서 달러와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더 높아지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와 물가와 대외 요인은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금리 정책을 결정을 했는데, 앞서서 경기와 물가 같은 경우에는 내릴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더 올리면 안 되는 요인이었는데, 이 환율 요인 때문에 되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근데 대외적으로 이런 어떤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또는 환율이 이렇게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금리 인하의 시점을 연준보다 빨리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해 보면 글로벌 달러가 좀 약세로 가는 게 유지만 된다면 한국이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하더라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을 많이 덜었다.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영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